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어제 2000선 아래로 떨어졌던 우리 증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 정부 재정의 61%를 올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 주 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례 포레자이의 최고 청약 경쟁률이 242대 1을 기록하는 등 새해 분양시장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집값은 8주째 하락하며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득과 지역에 따른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발병률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의 경우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2000선을 내준 코스피는 오늘도 하락하며 장을 열었습니다. 점차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에는 성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폭락한 여파로 투자 심리는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현재 주식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오늘 약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장중 1984포인트까지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오후에 가까워지며 점차 낙폭을 줄이더니 현재는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증시는 애플 실적 전망치 하향과 제조업 지표 부진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부각되며 급락했는데요.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투자 심리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금융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오늘 당국이 긴급회의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30분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수석 부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주요 기술주 부진이 최근 증시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평가하며 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정주환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 증시 급락 영향으로 금값이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2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0.8% 오른 1294.8달러로 마감해 1300달러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미국 증시가 불안정해지고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경제 둔화의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중국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네. 이제 애플의 실적 하향 조정이 방아쇠를 당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전 세계 금융시장의 화두는 이 애플이었습니다. 네. 애플 쇼크 혹은 이제 차이나 쇼크로도 이름이 불리고 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애플이 올 1분기에 전체적인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매출액을 최대 10% 하향 조정. 그러니까 매출이 올 1분기에는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전하면서 주가가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이미 애플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한 15%, 20% 가까이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하루 만에 다시 10%의 낙폭을 이제 벌이면서 정말 투자자들을 아연질색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실적 하향 조정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뜨거운 반응, 갑자기 더 쇼크를 보이느냐. 실은 이것이 중국발 악재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의 둔화,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 애플의 실적 하향 조정은 1분기의 문제가 아니다. 추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충격이 몇 배 더 기하급수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대로 애플이 이렇게 실적 하향을 하면서 그 이유로 된 것이 이제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를 댔는데 애플 전체 매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애플을 먹여 살리는 5분의 1, 20%가 중국 시장인데요. 지금 보면 중국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의 판매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왜 애플이 저렇게 아이폰 판매를 비해서 급감했는가? 공식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통신업체인 화웨이의 딸이죠, 창업주의 딸, 이 멍 CFO를 체포하는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런 사건에
이제 보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불매 운동이라든가 예. 비공식적으로요. 아마도 그런 상황이 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내 시장에서 애플의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애플이요. 애플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걸리면은 거기에 사진 찍어야 되죠. 카메라 모듈, 또 하나 배터리 필요하죠. 액정 들어가죠. 모바일 디램 필요하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줄줄이 연쇄부도처럼 네. 애플 주가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품주들이 모두가 다 급락하는 그런 양상이 나온 겁니다. 네, 앞서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그게 또 애플의 매출에도 지금 부메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것만이 중국의 경제에 둔화된 원인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것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것인데 네. 잘 보시면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뭐 관세 폭탄이 아직은 일부밖에 반영이 안 된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국의 뭐 경기, 특히 제조업 지수가 확 꺾여 버렸습니다. 이달 12월에 나왔던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 PM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최저 마지노선이라고 했는 50을 바로 깨고 내려왔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중국 경제가 6%, 바오 6이라고 하죠. 바오 6%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5%대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100% 반영이 안 됐는데 중국 경제가 이렇게 꺾였다면 네. 실질적으로 더 악화된다면 글쎄요, 중국은 완전히 침체의 길로 들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황이 더 녹록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내 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뭐 어제도 이 애플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우리나라 관련 부품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도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또 전반적으로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당장 긍정적인 재료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만 힘들었다면 이렇게 아시아, 특히 한국 증시가 아주 그렇게 쇼크가 나오진 않았었을 네. 텐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도 여파를 받고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미국의 PMI, 제조업 관리 지수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시아 증시, 특히 우리 국내 금융시장도 함께 이제 반응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대장주죠. 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고스란히 이번에 여파를 받으면서 2천도 다시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현재로서는 글쎄요, 확실한 어떤 반등재료를 찾지 못한다는 점이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고 네.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급락이 나왔으면은 한 12월 말 1월에 적어도 2,100 아니면 2,120, 2,150까지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추세를 깼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다음 주 장을 봐야 되겠지만은 자칫 이게 뭐 추세적인 또 하나의 하락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기술적 분석으로 이것도 봐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추세적인 움직임이라는 것 때문에 더 불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뭐 당장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날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 주식 투자, 특히 금융시장의 투자자로서는 일단은 두 가지, 뭐 결과적인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계 자금의 이탈 여부입니다. 아직까지는 기관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지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하락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는 추세적으로 그동안에 사놨던 것을 다시 던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파악이 되느냐. 원달러 환율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표만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 1,130원부터 1,150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30원 위로 안 간다면, 그러니까 1,120원대에서만 움직인다면 쇼크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1,130원, 네. 1,140원, 나아가서 1,150원을 위로 뚫고 가는 네.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국면이 나온다면 이것은 이제 추세적인 이탈이 확연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종목도 보셔야 되겠지만은 이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위로 가느냐 아니면 1,130원대에 이걸 지키느냐 이 밴드를 확실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다음 주에. 네. 그러면 좀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에 따라 좀 상황이 진정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휴전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겠다 정도라면은 이거 급반등을 할 수가 있죠. 뭐 추세 반전 대역전이 가능한데 만에 하나 여기서 미국이 우리가 봐줄게라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미중 무역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패권에서 물러나는 중국을 패권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자충수를 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러네요. 못하고 결국은 끝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글쎄 뭐 개인별로는 다 다르고 전문가별로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갑자기 뭐 급반전, 급타결이 될 가능성은 조금은 낮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려온 속보들은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긍정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우려했던 대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우리 경제,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 중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와대 외압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초안이 다음 주에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다음 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위원수와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중 정부안을 확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칠 방침입니다. 개편 방식은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돼 왔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홍 부총리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구간 설정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위원회의 경우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입장도 홍 부총리가 언급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신 전 사무관의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자신의 SNS에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된 것은 아니라고 올린 것을 두고 청와대의 외압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외압이나 압력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신 전 사무관이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도 듣고 본 것만을 토대로 전체로 얘기하는 바람에 기재부가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발 조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어제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연속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신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현장 횡보를 늘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어제 경제계가 새해 각오를 다지는 재계 신년 행사를 열렸죠. 네, 대한상인 신년 인사회가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재계 인사 약 1,500명이 참석해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제외한 10대 그룹 총수 대부분도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 경제계의 각오를 다져야 할 행사가 최대 참석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소 맥빠진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재계 참석자들은 올해 경기 부진 전망에 대해 우려하면서 한 목소리로 경제 활성화를 외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신년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문 대통령은 새해 첫 민생 현장으로 벤처 육성지를 방문했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창업 지원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해 혁신 창업에 뛰어든 청년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창업 기업 부담 완화는 물론 혁신 모험 펀드 조성, 창업 지원 작업 공간의 전국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새해 초 일정들이 경제 관련 행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그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회를 연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중순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자유로운 분위기의 타운홀 미팅을 갖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신년회에서 대통령의 한 말의 연장선이라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성격의 모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오는 7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200여 명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 참모진도 경제계와의 소통을 늘리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27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함께 삼성, SK, LG 등 주요 기업 CEO와 회동했고 어제도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이르면 다음 주에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정과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일부 참모진들의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 대상으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정무수석이 거론되며 임 실장의 후임으로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 자유특구 도입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은 특구 지정 전에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와 중기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입주 사업자가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가액으로 하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의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규제 자유특구는 지역별 혁신 성장 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관련법은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조선사들은 중국을 제치고 7년 만에 조선 연간 수주량에서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조선사들은 올해 수주 목표를 높여 잡고 부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국내 조선사들이 올해 수주 목표를 높일 움직임이라고요. 네, 조선 3개사를 거느린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조선 부문 수주 목표를 지난해보다 20.7% 높인 159억 달러, 우리 돈 약 17조 8,6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아직 올해 수주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당초 목표를 웃도는 수주 실적을 거뒀고 신년사에서도 기대감을 드러낸 만큼 업계에서는 목표 상향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사들이 목표를 높게 잡는 이유는 뭔가요? 네, LNG선의 발주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내 조선 3사는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65척 가운데 56척을 수주했습니다. 올해 전망도 밝습니다. 국제해운조선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올해 LNG선 발주량을 69척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사들의 기술력이 중국 업체를 앞서고 있는 만큼 수주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걱정거리도 남아 있다고요? 네, 계약 규모와 금액이 큰 해양 플랜트 시장의 침체입니다. 우리 조선사들은 지난해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현대중공업만이 한 척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국제유가 하락 전망 속에 해양 플랜트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올해 첫 분양을 받은 아파트 단지들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어제 하루 약 13만 명이 분양 문을 두드렸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서울 집값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받고.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우선 어제 위례에서 올해 첫 1순위 청약이 있었죠. 네, 위례 프레자이에서 500가구가 좀 안 되는 물량이 나왔는데 6만 3천 명이 넘게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3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1순위 최고 청약 경쟁률이 104대 1이었는데 새해 초부터 이를 바로 뛰어넘은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평균 분양가가 인근 단지 시세보다 저렴해 역시나 로또 청약 별명이 붙었고요. 이외에도 다산 신도시에서 208가구 모집 단지에 경쟁률 51대 1을 기록한 곳이 나왔고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분양 단지에 경쟁률 33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합쳐서 어제 전국 4개 단지 1,500가구가량 분양에 13만 명이 몰렸습니다. 네, 청약시장 열기는 이렇게 뜨거운데 기존 주택은 반대로 가고 있죠. 네, 특히 서울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 조사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5% 떨어져 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하락세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와 강동구 등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은 0.63% 떨어졌습니다. 이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오히려 0.36% 오른 것을 보면 하락세가 기존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고가 아파트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다 보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난해 끝없이 올랐던 가격이 생각나서 떨어진 가격에 집을 내놓기를 꺼리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거래를 미루고 있어서 최근 서울에서는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가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한진칼에 이어서 어제는 핵심 계열사인 한진의 지분을 매수했는데요. 국민연금과 연합전선 형성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KCGI가 한진 지분을 매수했다고요? 네, KCGI는 어제 공시를 통해서 한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한진의 지분을 지난달 26일 8%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칼에 이어 한진의 2대 주주가 된 겁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 지분율 6.87%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KCGI는 이번 지분 취득 목적에 대해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사항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네, 잇따른 지분 인수, KCGI의 경영 참여 포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KCGI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10.81%를 취득했습니다. 당시 KCGI는 주요 주주로서 경영 활동 감시와 또 견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진칼이 단기 차입금을 1,600억 원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감사 선임을 저지하려는 조치라고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KCGI가 오는 3월 주주총회 전에 한진 측에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선 관련 요구를 전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한진 지배구조 관련해서 시민단체와 국민연금 쪽 전망은 어떻습니까? 참여연대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을 앞장서서 저지해야 한다는 건데요. 최근 한진과 세 모녀가 고가 명품 밀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여론도 한진 측에는 더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들이 KCGI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주총에서 조 회장 일가의 입지는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도시보다는 지방에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서 이 같은 격차가 확인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건강 격차도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가난할수록 더 아프다는 말이 통계 수치로 실제 증명됐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작년 말 발간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동향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30살 이상 당뇨병 유병률이 소득 상층에서는 9.7%인 반면 소득 하층에서는 13.7%로 무려 4%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지역별 격차도 컸는데요. 동지역은 10.7%였지만 읍면 지역은 14.8%로 도시보다는 시골 거주자가 유병률이 더 높았습니다. 고혈압 유병률도 소득 상층이 28.7%인 반면 소득 하층은 31.6%로 2.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아무래도 아파도 병원을 잘 찾지 못할 뿐 아니라 평상시 건강관리 역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이유로 풀이됩니다. 네, 대표적인 대사질환인 비만도 격차가 크게 나왔습니까? 네, 여성이 특히 컸습니다. 성인 여자 비만 유병률은 소득 상층은 20.5%였지만 소득 하층은 31.6%로 격차가 11.1%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도 동지역은 25.1%, 읍면 지역은 34%로 8.9%포인트 격차가 났고요. 다만 남자 비만 유병률은 소득이 많은 쪽이 더 높았는데 소득 상층이 44.1%로 소득 하층과는 2.1%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자와 비슷하게 읍면 지역이 더 높았고 격차는 9.4%포인트였습니다. 이 밖에 남성 흡연율은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더 높았습니다. 개발원 측은 소득과 지역 모두에서 형평성이 악화하는 지표는 성인 여자 비만율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부작용 3건 중 1건은 19세 미만에서 발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건수는 모두 1,020건으로 이 가운데 19세 미만 사례가 33.7%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의 부작용 사례가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애플쇼크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이 영향으로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0.46% 상승세 2,003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656포인트입니다. 오늘 주목해서 보실 종목입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감 속에 여기에 더해서 애플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게 영향을 미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현재 1% 가까이 빠지면서 37,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진도 하락세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KCGI가 한진칼에 이어서 한진 지분을 8%가량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6% 가까이 빠지면서 47,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은 상승세입니다. 미국의 1조 9천억 원대에 이르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 업체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 시장에서 전략적 생산 거점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오름세 17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